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난 시간에 보수 재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목적에 따라서 재료가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면 복구제라고 해서 단면 복구제, 그러니까 부재의 단면이 손실되거나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복구하기 위해서 폴리머 시멘트계, 수지계, 모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구체 있죠. 구체의 성질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단면 복구제로 요구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성능이 일단 치수 안정성이라는 것은 얘가 경화됐을 때, 치수 경화됐을 때 부피가 팽창하거나 길이가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단면 복구에 의미가 없고 부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열 팽창 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 복구제가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게 되는데, 그 팽창하는 정도가 시멘트계, 그러니까 구체 팽창 계수랑 차이가 나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탄성 계수 이런 것들, 투습성 이런 것들이 원래 구체와 비슷할 때 그 복구제로서의 성능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특성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복구제의 성질과 성능과 콘크리트의 성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면 복구제로는 시멘트, 콘크리트와 성능이 비슷한 복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 처리에는 철근이 노출되면 부식이 발생하죠. 공기 중에 탄소나 공기 중에 수증기와 만나서 부식이 시작됩니다. 부식이 시작되면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근을 반드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합성 수지계나 폴리머 시멘트계를 사용하는데, 폴리머 시멘트계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면 복구제와 성능이 유사한데 합성 수지계를 보게 되면 이게 성능도 우수해요. 그러니까 접착성이 우수하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성도 우수합니다. 왜냐면 폴리머 시멘트보다 수지계가 빨리 경화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수지라는 거는 우리가 경화제와 본체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게 합성 수지계인데, 이때 경화제는 우리가 석유계 물질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본체보다 경화제가 많게 되면 이게 오히려 철근의 부식을 촉진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 수지계를 사용할 때는 이 본체와 경화제의 성능 비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빨리 굳어지지만, 이 경화제 때문에 철근 같은 경우는 부식이 우려가 있어서 합성 수지계를 사용할 때는 비율, 배합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방청 처리제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폴리머 시멘트계와 에폭시 합성 수지계가 두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청성, 그러니까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면 이게 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에 의한 방청 효과, 그러니까 폴리머 시멘트계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에폭시 수지계는 철근 위에 도막을 하게 되면 이 수지가 물과 산소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철근의 방청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경화제 종류에 따라서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계 물질 때문에 오히려 방청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착성 중요하죠. 부착성 중요한데 첨가되는 폴리머 시멘트이기 때문에 폴리머 시멘트는 시멘트의 입자를 작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빨리 굳어져. 일반 시멘트보다 빨리 굳어지는 반면에 얘가 많이 첨가가 되면 수화 반응이 빨라져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혼화량, 폴리머를 얼마나 섞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시멘트와 거의 비슷한 부착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지계인데 보통 철근이 있으면 철근 위에 바르는 페인트처럼 바르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단면은 콘크리트로 다시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본드와 비슷한 접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착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수성, 차염성은 공기 중에 염해성, 소금기가 있는 그러니까 산성이 높은 그런 물질에 대한 차단하는 것들 능력을 보게 되면 비슷하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와 내열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온도가 화재가 났을 때 같은 경우는 얘가 폴리머 시멘트계는 콘크리트랑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갔는데 여기에 이제 폴리머 혼합이 많아지면 내화성이 저하된다 볼 수가 있는데, 폴리머를 섞는 이유는 그 접착성을 높이고 우리 보수제로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그거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내화성은 저하된다 볼 수가 있고, 에폭시 수지계는 여기 보면 연성화, 온도가 높아지면 성질이 변하지는 않는데 이게 연성화된다는 거는 물렁물렁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변형되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청 처리제로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포 함침제는 콘크리트 표면이 있으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보수제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공극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함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표면에 바르기 때문에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산소나 탄소,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방수성의 그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 이게 외부에 탄소나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게 흡수가 되면 내부에는 철근이 부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물 때문에 부식되기도 하고요. 콘크리트에 흡수된 탄소, 이산화탄소나 물 때문에 중성화 생겨서 철근이 부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여기 도포 함침제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침투성이 좋아요. 침투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칼리성 부여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성화가 발생되면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알칼리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보수제. 흡수 방지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수성,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내부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고화제, 그 다음에 방청제, 이런 것들이 도포함 침제로 보수 목적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재료는 바탕 조정제와 그 다음에 마감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재료를 채우게 되면 보통 철근이 이렇게 있고 표면이 콘크리트 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콘크리트 표면과 철근가에 있는 피복 두께가 있습니다. 이 피복 두께는 외부에서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침투했을 때 이 철근까지 가는 거리를 높여줘서 철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인데, 이게 보수제를 해서 보수했을 때 피복 두께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파이게 돼요. 그러면 이 안쪽에 방청 재료를 채우게 되면 이만큼이 남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채워줘서 피복 두께를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보통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이 도료 페인트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도포 합침제라고 해서 시멘트 위에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페인트가 방수성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면서 시멘트에 외부의 공기에 입히는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간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미적인 부분들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잘 보면 콘크리트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다가 보이지 않는 투명의 마감제를 이렇게 발라 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상들을 예비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균열이 발생했을 때 보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콘크리트 내부에 H2O나 CO2 같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중성화라고 하죠. 콘크리트의 중성화 때문에 생기는 부식 효과는 철근의 부식이죠. 철근의 부식은 중성화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균열 사이로 침투되는 염화물이나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이 철근까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면 구조물의 강도도 저하가 됩니다. 구조물의 강도는 이렇게 단면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그만큼 균열만큼 단면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내구성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균열을 보수하게 되면 강도가 원래 강도대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열의 원인 앞에서 배웠죠. 균열의 원인, 대책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 접착력이 강해야 돼요. 접착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열이 커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빨리 굳어야 됩니다. 빨리 굳고 그 다음에 수축성이 작아야 된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균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균열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다가 보수제로 채웠는데 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면 이게 원래 구체와 보수재료 자체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보수재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성분, 콘크리트 내부가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재료가 알칼리성에 대해서 약한 특징을 갖거나 알칼리성과 만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항성과 내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균열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균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어요. 그런데 균열은 대부분 균열이 굉장히 크면은 그건 균열이라고 보지 않고 단면 손실을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균열은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작고 좁은 부분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침투성, 충전성이 유리한 게 좋죠. 그래서 좁고 긴 균열 같은 경우에 침투성이 좋지 않으면 끝까지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만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균열의 보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좁은 곳까지 채워지려면 입자가 작아야 되고 점성이 높으면 여기서 붙어버려서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점성도 낮아야 돼요. 근데 이 점성과 우리가 관련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접착력. 점성과 접착력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달라요. 접착력은 부재와 부착하는 능력이고 점성은 부재의 유동성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공법은 이렇게 보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표면 처리 공법, 주입 공법, 충전 공법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균열에 의한 보수 공법입니다. 그래서 보수 목적이 이제 방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방수성을 높인다는 거는 이 철근 균열 깊이가 깊어서 철근이 부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방수성은 아직 철근까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방수성 외부에서의 물이 흡수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균열의 폭이 깊이가 깊지 않아서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균열 폭에 따라서 표면 처리, 주입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열 폭이 작으면 표면 처리 공법, 좀 크면 주입 공법, 그 다음에 충전 공법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열 폭이 적으면 표면 처리 공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균열 폭이 커지면
주입이나 충전 공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은 이제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부식되는 경우, 염해를 입었을 경우, 반응성 골재 자체랑 시멘트랑 반응을 일으켜서 내부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식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수성과 비슷한 방법으로 보수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방수성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보수 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보수 공법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 처리 공법. 표면 처리 공법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표면에 도막을 형성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구성, 방수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표에서 봤듯이 균열폭이 매우 작은 경우 0.02mm 이하의 균열 같은 경우에는 부재를 채운다기보다는 도막을 형성하는 페인트나 이런 방청 재료를 발라서 처리하는 표면을 발라서 처리하는 방법을 표면 처리 공법이라 하고, 주입 공법은 균열이 좀 커요. 0.3 이상의 균열이 있을 때는 이 균열에 앞에서 얘기했던 보수 재료를 주입해서 얘를 채워서 균열을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입 속도 조절은 게 뭐냐면, 이 주입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이 균열에 이렇게 압력을 가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균열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도 이렇게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콘크리트가 이 거푸집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측압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균열도 균열 안에다가 보수재를 주입하게 되면 이 균열이 커지는 방향으로 측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작은 양이지만 주입 속도가 이 균열에 보수할 때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 공법은 주입 공법에는 비슷한데 큰 균열에 사용되는데, 주입은 일단 균열 생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놓잖아요. 근데 충전 공법의 차이는 뭐냐면, 이 보수 부위를 이렇게 파내요. 주변에 균열 뒷부분에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파내요. 파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낸 다음에 채우는 것들을 충전 공법이라고 해요. 파내게 되면 부재의 단면이 손실되잖아요. 슬래브 상부면에 하여서 사용되는 거는, 슬래브가 있으면 슬래브 하중을 받잖아요. 슬래브는 얇아서 충전 공법을 했을 때도 뭐 슬래브 두께만큼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파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슬래브는 위에서 하중을 받으면 밑에가 인장이 발생합니다. 인장. 위에는 압축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장은 얘가 늘어나려고 하는 상징인데, 여기다 충전 공법 한다고 밑에를 파면 이 판만큼 판 것보다 더 깊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 공법은 부재 단면 손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압축축 같은 경우에는 이 판에도 이렇게 콘크리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에도 얘가 커지거나 깊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래브 뿐만 아니라 부재 충전 공법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압축축에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이제 보나 기둥 같은 경우는 슬래브보다 단면의 두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슬래브는 단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압축축에 상부축에 한해 사용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균열이 생길 때는 보통 균열 요철이 이렇게 있어요. 요철이 있어서 주입해도 되는데, 충전지를 깔끔히 파내고 충전지를 채우면 이 충전지랑 이 파낸 면하고 잘 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충전지를 붓기 전에 프라이머라고 해서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접착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페인트 칠을 할 때 색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라는 투명의 그런 재료를 바른 다음에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페인트 색깔이 잘 나오는 것과 비슷한 특징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